세기라서 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보험에 대해서 보험의 기본 원칙,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상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할 텐데 해상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역실무 분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기 과목이라고. 만기 과목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암기 과목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용어가 생소해서 그래요. 용어가.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용어들을 외워야 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절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거 용어부터 알아야 돼. 그죠?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영어로 insurer, underwriter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험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험회사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험업계에 존재하는 여러 보험자들 중에 회사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보험업자도 있어요. 한 개인이 움직이는 보험 계약 총액이 우리나라의 뭐 어줍잖은 보험회사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법인보다. 그게 이 보험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사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 그리고 보상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이 사람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인슈어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인데 보험자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은 반대편이 되겠죠.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고 그리고 보험 계약의 반대급부로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olicy holder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피보험자 있습니다. 피보험자.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반대말인데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정확한 의미로서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사람입니다. 아니 그럼 앞에 보험 계약자랑 피보험자의 차이가 뭡니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란 뜻이고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보통은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구별을 해놨겠죠.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용어를 둘로 나눠 쪼개놓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대다수의 경우는 저게 같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비보험 들면 부모님이 보험금 내주죠. 보험료 내주죠. 보험료. 나도 헷갈리네. 보험료 내주죠. 근데 돈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부모님은 보험 계약자,
여러분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러면 국제무역에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갈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국제상학을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특히 나한테 들은 수업 들은 친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강조를 했거든. 어떤 경우? CIF의 경우, CIP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대신 들어주죠. 보험 계약을 들어줄 의무만 있어요, 매도인은. 그리고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알 바 아니에요, 매도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탈 일이 있으면 그거는 매수인이 탑니다. 피보험 이익이 매수인한테 있어요. 왜? 두 사람 간의 물품의 위험이 이전했기 때문에, 이미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그런 경우처럼 몇몇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갈립니다. 체크해 두길 바라고. 자, 보험 대리상이 있고 보험 중개인이 있습니다. 로이즈 얘기할 때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일단 보험 회사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보험 회사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험자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대리라고 할 때는 보통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중개인 얘기할 때는 브로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잘못돼서 저 브로커란 표현이 되게 뭔가 불법적인 직업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논하는 직업이에요. 자신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휴민트를 동원해서 연결시켜주고 중개료 받는 거. 뭐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저런 직업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이제 브로커죠. 에이전트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연예인 매니저입니다. 그죠? 그러면 에이전트하고 브로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에이전트는 어떤 주체에 종속되어서 대신 대리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그 주체한테서 받아요. 근데 브로커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계약을 체결시켜 주거나 뭐 등등의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거나 알선하거나 주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돈을 양쪽에서 받아요. 공인중개사, 복비 양쪽에서 받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대리와 보험 중개는 어떻게 하느냐? 보험 대리는 당연히 저 보험자를 대신해서 보험자가 해야 하는 그 보험 계약 체결의 그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이 대리상이 될 것이고, 중개인은 뭐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로이즈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몇 회사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로이즈 같은 데 가보면 개인 보험업자들이 엄청 많아요. 개인 보험업자들이 한 1, 2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 2만 명 정도 되는 보험자, 언더라이터들 중에서 이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상품, 그리고 보험 조건, 뭐 여러 가지 보험 요율 이런 것들을 맞춰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게 브로커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험료와 보험금. 자, 보험료는 영어로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보험금은 뭐 클레임 페이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나도 가끔 헷갈려요. 말버릇으로. 쉽게 안 헷갈리는 방법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맨날이 아니고 매달 호구하죠. 어디에? SKT나 KT텔레콤에게. 그럴 때 SKT하고 KT한테 내는 돈을 뭐라 그래요? 통신요금이라 그러죠. 줄여서 통신료라 그러죠. 내가 갖다 바치는 돈, 요 위에 거.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돈으로 상금을 줄 때 뭐라 그래요? 예. 무슨 금. 내가 성과를 잘 냈어. 뭐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뭐 인센티브를 줘.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 상여금, 성과금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예.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한테 주는 돈은 뭐겠어요? 예. 보험료.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주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와 보상이 있습니다. 담보, 커버죠, 커버. 커버한다. 커버가 무슨 뜻이에요?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커버한다. 뭐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죠. 누가 누굴 보호해주겠어요?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를 커버해주겠죠. 보험계약이 인수되면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험 이익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커버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금전적으로, 경제적 방법으로 보상하죠. 그거를 이제 보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상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배상과 보상은 좀 달라요. 비슷한 말 아닙니까? 좀 달라요. 내가 잘못했을 때 돈 주는 건 배상. 어떤 계약 관계나 어떤 의무에 의해서 돈을 주는 건 보상입니다. 내가 누굴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주는 돈.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계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계약 목적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는 돈. 좀 다르겠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상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pay라고 하죠, 영어.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자의 위험부담 책임. 이 위험부담 책임이 위에 무슨 용어로 나타났어요? 커버, 담보. 이게 존속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보험계약기간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을 보험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계약형. 우리 지금 여기 보험의 역사 조금 하고 나면 요 강의 자료 끝 뒷부분에 보면 이제 보험의 해상보험 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해상보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을 줄게. 대신 네 나한테 보험료를 줘. 뭐 이런 것들.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과 보험자가 커버 쳐주는 기간은 같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를 수도.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른가? 어떤 경우에 다른가? 크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급보험입니다. 소급보험. 소급보험. 소급보험이란 게 뭐냐면 해상보험에서 화물, 적하를 보험에 들 때 배에 실려서 혹은 배에 실리기 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보험 기간이 개시되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운송이나 이런 무역이나 여러 가지 상업 행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운송 도중에 있는 화물, 적하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게 공산품에서는 잘 안 일어나고 주로 일어나는 게 어떤 거? 석탄, 석유 같은 산화물,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운송을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꾸준히 공급되죠. 원유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유조선에 실려 있는 화물, 그리고 뭐 벌크선에 실려 있는 화물, 곡물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운송 중 전매라고 하죠. 무역 실무에서. 그러면 운송 중 전매를 해버리면 이 화물이 어떤 상태가 돼버리냐면, 부두에서 화물을 선적할 때 보험회사나 아니면 이 물건을 인수한 사람이 확인을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망망대해 배 위에 떠 있죠. 물론 헬기 타고 가서 그 화물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뭐 그게 여력상 쉽지 않죠. 그리고 혹시 착각하는 거 있는데 헬기 타고는 태평양을 못 건너요. 항속거리가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일 비싼 비행기가 뭔지 알아요? 뭘까요? 저기 대구에 가면 공항 K2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F-15K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대당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어요. 그게 제일 비싸요. 비행기 한 대가 1,000억이 넘어요. 물론 안타깝게 2인용으로 알고 있어요. 두 사람밖에 못 타요. 1인용인가? F-15K 2인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밀떡들이 나보다 더 잘할 테니까. 두 사람밖에 못 타는 비행기인데 1,000억이 넘는다고. 그 제일 비싼 비행기라고. 하지만 독도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면 한계가 끝이에요. 거기서. 헬기로는 절대 바다를 가로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거나 인도양 한가운데 떠 있거나 대서양 한가운데 떠 있는 배로 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거 보험을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운송 중에 있는 화물을 샀을 때부터 중간에 전매했을 때부터 보험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부담해 주는 걸로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곤란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피보험자가 전매한 화물이 사실상 자기가 전매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뭐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험 사기의 우려가 없다면, 그리고 이 보험 사기 이게 되게 너무 지금 앞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뭐 사고 발생 여부를 미리 사전에 알고서 한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앞당겨 줍니다. 뭐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 담보의 기간을 이 운송 중 전매한 화물을 전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항구에서 선화증권이 나와서 부두를 떠나기 전으로 앞당깁니다. 땡겨버려요. 그래서 그 땡긴다는 말이 앞으로 시간적으로 앞으로 갚는다는 말이 뭐예요? 소급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급보험. 그런 경우는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은 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 시점에 하지만 보험의 담보는 그보다 앞선 시간으로 땡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보험 기간하고 보험 계약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운송주 전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빈번한 일은 아니에요. 이 운송 간행에 있어서. 뭐 특히 그리고 항공화물 같은 경우에는 운송중 전매가 불가능하죠. 뜨면 내리는데 뭐. 그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 보통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달라지는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사례는 뭐냐면 포괄 예정 보험입니다. 포괄 예정 보험. 기간 포괄 예정 보험. 그것도 어차피 뒤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깨알같이 배우게 될 거나 지금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보험을 뭐 자기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럴 테지만 예를 들어서 무역업을 주로 하거나 운송업을 하는 혹은 선박업, 물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컨테이너를 왔다 갔다 할 거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빈도수가 그 건당 체결을 하면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박회사들이나 운송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보험회사랑 기간으로 계약을 맺어버려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금액 단위로 할 수 있어요. 보험료의 총액으로. 무슨 마일리지처럼. 여기서 차감 이런 식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계약 방식의 차이인 거고. 무슨 얘기냐면 1년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보험회사랑. 근데 그러면 계약을 1년짜리로 맺었으니까 보험 계약 기간은 1년이죠. 근데 그 1년 동안 1년 365일 동안 내가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상 운항 중이냐 이거예요. 안 그렇죠.
내가 수입하는 화물이 항상 운송 중인 거냐? 아니란 거죠. 어떤 경우에요? 셀러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선적이 돼서 우리나라에 한 2월 10일 날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럼 요거 보험 들어야 되죠. 그럼 요거 보험자가 커버해 줘야 되죠. 요 건이 끝나고 한 3월 달 돼서 또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한 3월 20일쯤 도착해요. 그럼 요것도 커버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1월 15일과 2월 10일 요 사이는 요 커버하는 기간, 그러니까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요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는 뭐예요? 보험 계약 기간은 맞으나 뭐는 아니에요? 보험 기간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불일치하죠. 이거는 이렇게 불일치하죠. 기간으로 포괄 예정 보험을 들면 이렇게 보험 기간과 보험 계약 기간이 불일치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해상보험의 특징. 해상보험의 특징. 별로 그렇게 텍스트로 중요치 않은 거는 많이 강의 자료에 때려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책 있는 사람들은 48쪽 보면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이란 거는 일반적인 뭐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 성격에 따라서 법 간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간행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의 해석에 관해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다에 있는 동안, 선박을 타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한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협회 적하약관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이 보험 기간에 대해서 보통 육상 운송 구간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해상 보험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육해상 보험이에요. 육상 구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사고 나면 해상보험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한다는 거죠. 보험 계약 내용상. 자, 그리고 종합보험. 옛날에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저런 보험, 화재보험, 도난보험. 그러니까 도난이 나면 보험을 해준다는 거고 불이 나면 보험을 해준다고 이런 건데 저걸 이제 단일 위험에 대한 뭐 단일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상보험은 이 해상보험에서 해상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상 사고에 대해서 다양한 해상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담보를 하는 것이 해상보험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업보험, 뭐 기업보험이죠. 기업들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의 기능, 이것도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왔고 책에 4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야말로 해상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난 사고가 예방이 된다. 그렇겠죠. 이제 보험회사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냥 호의호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 사고율이 줄어들면 사고가 덜 나면 적게 나면 자신들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 계약자들한테나 피보험자 혹은 운송회사 이런 쪽으로 해상 운송의 안전과 관련된 많은 여러 가지 예방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자신들의 돈을 들여서. 그리고 해상보험을 통해서 해상 운송의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물자의 국제적 이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게 그리고 해상보험이 큰 사업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보험을 전적으로 해외 기업에 의존하기보다 국내 회사를 통해서 해상보험을 들고 이러면 국제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것이고 자금 공급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뭐 해상 운송의 안전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제 물류는 촉진이 될 것이고 그렇죠. 무역 거래도 원활화할 것이고 이런 좋은 기능 다 좋은 말이지 뭐 그죠?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해상보험의 기능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상보험의 기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해상보험의 역사 57쪽에 있는데 옛날에는 해상보험론 뭐 내가 강의할 때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중간에 배웠었는데 이 짜투리 시간에 책에는 뭐 앞부분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하는 해상보험 증권이라든지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의 로이즈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아서 로이즈 보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으로 빼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해상보험의 기원 책에도 여러 가지 그 기원에 대해서 막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저런 것들이에요. 뭐 길드라든지 들어봤죠. 뭐 게임 할 때 많이 들잖아요. 길드. 나는 이제 와우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힘들었어요. 이제 전공 같은 거 할 체력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참 미안. 주말에 그 강의자를 좀 일찍 올렸었는데 어제 밤에 올렸죠.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올릴게요. 주말에 그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성부를 했어요. 드디어 열반의 경제에 이르러는. 그래서 LCK 토요일 날 LCK 본다고 5시에 시작했는데 11시쯤에 끝나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작업해가지고 일요일 날 줬어야 되는데 어제 밤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강의 자료. 앞으로 좀 그래도 한 3, 4일 앞에 수업하기 한 3, 4일 전에 올릴게요. 아니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났으면 일요일 날 작업하시면 됐지 않느냐. 돌려봤어요. 돌려보면서 두세 번 돌려봤어요. 4세트, 5세트만.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 눈물 났어. 내가 저기 옛날에 KTF 스타크래프트 시절 때부터 팬이었는데 맨날 준우승만 하다가 준우승 한 4번 했을걸? 롤로 넘어와서 준우승만 4번 정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일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78개월 동안 노력을 해서 기어이 이룬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7년이 넘는 시간에 여러분도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전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참 인간 승리 같다는 드라마를 써도 그런 드라마를 써요. 그래서 스포츠가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스포츠가 된 것 같아요. 뿅뿅이 더 이상 이제 그 게임이 뿅뿅이가 아니고 스포츠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진짜 스포츠다. 어차피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도 이제 광주 아시안 게임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올라섰고 드디어 이제 스포츠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들 하죠. 뭐 저는 안 합니다. 시즌 1, 시즌 2 때 하고 이거는 내가 너무 효자라서 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약간 그 시기쯤에 약간 게임을 좀 안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안 하다가 요새는 플스 게임을 더 많이 하죠. 플스 게임 더 많이 하고 AOS 장르를 하더라도 좀 더 쉬운 거 있어요. 블리자드가 만든 거 고급 레스토랑 그거 되게 쉽거든요. 게임이 아이템을 안 사도 돼서 그런 거 하지. 롤은 그냥 구경만 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대충 이게 뭔지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이제 롤이 그거지. 하는 게임이 아니라 보는 게임이 된 거죠. 그런 사람 많을 걸? 네. 그래요. 네.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했지? 길드. 그래, 길드. 네. 길드. 와우는 길드인데 다른 게임들 보니까 리전 이렇게 된 그 아이온인가? 그럴 거야. 아이온이. 이것도 내가 여담인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나는 와우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이온 하는 사람인데 뭐 레기온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레기온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 길드 같은 거래. 야,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는데? 보여주니까 리전인 거야. 리전. 영어 단어 뭔지 알죠? 군단 무슨 뭐 부대 얘기할 때. 그래요. 예. NC의 수준을 알 수 있었어. NC 소프트의 수준을. NC 소프트 게임 별로 안 좋아해.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NC 소프트 하는 게임, 특히 리니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별로 가깝게 안 지내도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게임. 자, 그만하고 여담은 그만하고 이런 길드라는 게 결국엔 뭐였냐면 중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이게 불공정 행위예요. 담합이에요. 카르텔이에요.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항로나 무역 루트나 이런 것들을 독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자기들끼리 해먹으니까 자기들 중에 누구 하나가 손해를 봤어요. 큰 손해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축출해? 아니죠. 도와주죠. 지금으로 치면 뭐 같아요? 상호협동조합 같은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전장치로서 작용을 하다가 진짜 직접적으로 보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얘는 모험대차입니다. 모험대차. 이것도 잠깐만 게임 얘기를 좀 다시 하면 어떤 시대 때 비롯됐나? 대항해 시대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도양을 건너서 그 동남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뭐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유럽에 와서 그때는 여러분들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후추 같은 거 있죠. 후추를 한 주먹 정도 들고 오면 집을 하나 사요. 유럽에서. 그만큼 향신료가 금보다 비쌌어요. 그 시대에. 지금 별거 아니죠. 친구들끼리 놀러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장을 봐서 뭐 간 치려고 소금하고 후추 샀는데 MT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무도 안 챙기죠. 그게 그런 수준이잖아. 후추의 가치란 게 지금은. 그렇잖아. 라면은 챙겨오지. 라면이나 3분 카레는 챙겨오지만 그 후추통 이런 거 이거 무거우니까 그 쌈장통 이거 버리고 오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보다는 육식이 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냉장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뭐 잡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없애고 잡아주기 위해서 향신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래서 향신료 이만큼 가져오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바다로. 근데 그때는 여러분 항해를 하는데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확한 세계 지도, 측량 지도, 해양 지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터십이 아니었어요. 배가. 뭐예요? 바람과 조류의 힘으로 가는 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콜럼버스가 탄 배, 산타마리아 호인가? 그 배의 배수 톤수가 50톤인가? 200톤인가? 가물가물한데 50톤인가 200톤인가 그 정도 돼요. 200톤으로 보더라도 200톤이면 배가 어느 만 정도냐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돛담배 수준이에요. 지금 현대에서 철로 만드는 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가끔 우리나라에 뭐 북핵 위기나 이런 거 생기면 우리나라에 부산에 들어오는 항공모함들 있죠. 그 10만 톤입니다. 10만 톤 배가 10만 톤. 실제로 타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에 타고 있으면 파도가 치는지도 모른대요. 배가 너무 커서. 그냥 섬 같대. 그런 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또 GPS도 미국 군사용 GPS는 또 달라요.
완전 초정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비에서 쓰는 GPS하고 수준이 달라. 그런 걸로 다니기 때문에 이 바다가 편하지. 근데 이 시대는 바다로 나가면 살아 돌아올지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 확률이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 앞에 모험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모험. 자, 우리말로 모험이라는 말이 붙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돈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별로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이쪽에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목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딜을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배를 끌고 나가라 그래요. 내가 투자해 줄게. 그래서 네가 돌아오면 후추 싣고 오면 네 얼마 나 얼마. 실패하면 풍랑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해서 못 돌아오면 넌 죽고 난 돈 잃고. 깔끔하죠. 이게 모험대차. 모험대차. 여기 나와 있죠. 금융업자는 돈을 주고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받은 자본으로 배를 구하고 해서 바다로 나가는 거고 돌아오면 성공하면 일정 부분의 리스크 리턴을 해주는 거고 없으면 뭐 그냥 뭐 이 사람은 이제 없는 사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돈 잃는 거고 이게 일종의 모험 대처였어요. 이 방식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뭐랄까 보험의 시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이나 이런 무역이나 해상 사업에 자본가들의 돈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보험 형태랑은 완전히 판이한 형식이지만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상 운송이 발전하고 발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로이즈 보험 같은 것들이 시동이 됐는데 역사 얘기를 잠깐만 하면 영국이 지금은 뭐 유럽의 한 부분 정도 그래도 이빨 빠진 호랑이라 하더라도 이빨 빠진 사자라 할지라도 사자는 사자인지라 탑 10 안에 들죠.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거 봤을 때 꼭 탑 10 안에는 영국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19세기까지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그 위상과 위험이 지금의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진 않았어요. 왜 오죽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겠어요. 전 세계에 자기 땅에 자기 본토에 수백 배 이르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그때 보면 영국 왕이 갖고 있는 왕관의 숫자만 해도 20개 30개가 됐어요. 뭐 인도 황제도 겸했고 뭐 케다다 왕이시면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뭐 아프리카의 각 지역의 왕이고 이집트 왕도 겸하고 뭐 등등등이었잖아.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경제가 발달한 과정 속에서 영국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봐요. 산업혁명과 이 해상을 통하는 무역업을 이 사람들이 아젠다를 가지고 확실히 갖고 있었다. 전 세계 바다를 자기 바다처럼 누볐어요.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그래서 보험도 이 영국에서 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기원을 좀 올라가 보면 영국이 처음부터 해양 강국이었던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이전 시대에는 여기 나와 있는 뭐 한자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앞선 시기에는 뭐도 있었어요. 들어는 봤죠. 아르마다 뭐예요? 무적함대. 스페인. 결국에는 콜럼버스도 스페인 여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선 시기엔 또 뭐 있었어요? 유럽에 바이킹이 있었죠. 바이킹. 콜럼버스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미주 대륙을 발견한 바이킹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롬바드 상인, 이 사람들, 롬바드인들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그리고 한자 상인들은 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독일 북부, 독일 폴란드 그 북부 지역에 발트의 연안에 있는 상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역업을 많이 하고 무역업을 바탕으로 자본을 쌓아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금융업을 했어요. 주로. 어디 들어와서 영국에 들어와서. 그런데 그 시기쯤에 뭐 무적 함대도 있었고 무적 함대의 영국 침략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엄밀하게 따지면 무적 함대는 아니었죠. 뭐 이름이 길어요. 정확한 풀네임이 되게 길어. 뭐 신의 가호를 받은 뭐 영광스러운 어쩌고 저쩌고 뭐 함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적 함대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절대 왕건이 구축이 되면서 이제 영국의 상공업, 특히 해양 해상력, 해상 운송력, 해상 무역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영국 내에서 금융업이라든지 보험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업이라든지 하던 이런 사람들을 축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축출해내고 영국 보험회사, 영국 보험교환소 같은 이런 것들을 로열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영국의 무역업, 보험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시초는 로이즈 커피점입니다. 로이즈 커피점. 요게 정확한 연도가 나도 헷갈리는데 1688년 에드워드 로이즈가 템즈강 옆에 배 선착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런던이 알게 모르게 런던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내륙항입니다. 내륙항. 그래서 그 템즈 강변에 배들의 선착장, 지금은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그 템즈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 어려운데 이때는 배가 크게 작았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그 템즈 강 주변에 에드워드 로이즈라는 사람이 1688년에 커피숍을 엽니다. 이게 템즈강 선착장 옆에 있으니까 주로 이 커피숍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주로 뱃사람들이었어요. 배 타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의 커피숍 스타 땡땡 뭐 이런 거 있죠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사교 클럽 모임 장소 그런 개념이었어요. 술도 마실 수 있고 약도 하고 담배도 피고 거기서 뭐 총싸움도 하고 듀얼 이것도 하고 뭐 그런 장소였어요. 굉장히 시끄럽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좀 뭐라는 의미 뭐로 봐야 돼? 클럽 내지는 살롱 그런 곳이었어요. 이 시대 때 커피숍이란 게. 그래서 주로 뱃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에드워드 로이즈라는 사람이 가만 앉아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있잖아요. 계속 죽치고 있잖아요. 사장이니까. 뱃사람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 달라고 하면서 몇 마디 이렇게 떠들겠죠. 가고.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와요. 그럼 또 몇 마디 떠들겠죠. 주워 듣는 얘기가 많아. 그러고 있는데 또 어떤 다른 뱃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앞에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 그 앞에 사람하고 지금 이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면 뭔가 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경영적 목적으로 커피숍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칠판을 하나 만듭니다. 칠판을 만들고 자신이 오고 가는 그 뱃사람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정리해서 칠판에 쓰기 시작해요. 이때는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뉴스 신문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로이즈라는 사람이 정보를 물론 커피를 판 거지만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홀딩하기 시작한 거죠. 정보를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뱃사람들이 더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뭐 모험 대차라든지 아니면 조금 근대적인 보험 계약이라든지 초기 최초의 그 보험 계약의 어떤 약관이 형성되기 이전에 초기 보험을 한다든지 뭐 쉽게 말해서 구인을 한다든지 구직을 한다든지 뱃사람들이 그러하는 정보의 총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로이즈가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쭉 사업이 잘 됐겠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정보를 독점한 거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져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템스 강변에 있다가 이제 옮겨가서 나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720년에 런던 보험회사가 성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업이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이 로이즈 커피숍들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개인 보험업자들이 모여서 개인 보험 그 해상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서 개인 보험업자들이 보험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만나서 체결되고 정보가 교류되는 그러한 모임 혹은 장소,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쭉 발전을 하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이겠죠. 원래는 이 로이즈의 이제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라는 게 어떠한 특정한 제약 조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뭐 어떤 운송을 하겠다, 뭐 바다로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얘기하고 보험 인수를 하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자격에 대한 제약이나 조건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간 도박 같은, 도박 뭐 이렇게 전쟁 같은 도박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의식 있고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독립을 해서 유 로이즈 커피숍을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유 로이즈 커피숍은 그 전에 있던 구 로이드 커피숍하고 유 로이드 커피숍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유 로이드 커피숍은 멤버십이었어요. 그 자격 조건을 제약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자기들 내부의 규율이나 규약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자본을 각출을 해가지고 어떤 법인 형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 안에서는, 이 사람들끼리는 뭔가 체계가 잡히고 룰이 잡히고 틀이 잡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진짜 지금의 로이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로이즈 폼,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해상 보험의 어떤 증권을 통일하는, 보험하는 뭐 계약서 양식 이런 것들도 이제 멤버십이니까 소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재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의 룰을 따르는, 우리끼리 하고 있으니까 뭔가 계약 표준 이런 것들도 통일하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에스팔리시 폼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871년에 법인화를 드디어 하게 되는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는 해상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모든 보험들, 손해보험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부보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로이즈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인 보험업자입니다. 개인 보험업자, 개인 보험업자. 이게 개인 보험업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거예요. 앞서 로이즈가 법인화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보험회사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해상보험 계약서 이런 거 보면 뭐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그 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거죠. 그건 보험회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개인 보험업자예요. 한 명의 개인이 보험을 부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서 그 계약서 밑에 여기다가 서명을 합니다. 이 개인들이. 그래서 이 개인 보험업자를 부르는 말이 언더라이터, 저기 나와 있죠. 언더라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계약서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라서 개인 보험업자를 언더라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네임이라고 불러요. 이름, 네임. 정말로 네임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따로따로, 진짜 따로따로 노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일종의 카르텔이나 뭔가를 형성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인 보험업자들이 모여서 신디게이트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신디케이트 두 번째 줄에 일종의 협동조합, 조직, 조직이란 말이 좀 맞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어쌔신 크리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10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신작이 나오는데 10월 달에 나오는 신작 전전 작품 이름이 뭐였냐면 부제가 어쌔신 크리드 신디케이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게임의 주인공이 활동하는 배경이 공교롭게도 영국 런던입니다. 그리고 시기도 같아요. 여기 그 게임상에서는 신디게이트가 뭔가 이게 나쁜 조직으로 나와요. 그걸 깨부수는데 아마 이걸 알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명하거든. 로이즈는 서구 사람들도 어느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아니까. 이렇게 개인 보험업자 네임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것이 신디게이트고, 자 그러면 이 신디게이트 전체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게 에이전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자라니까. 자 그리고 로이즈 협동조합 있죠. 로이즈 조합. 로이즈는 뭐냐? 이러한 신디게이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네임이라고 불리는 개인 보험업자가 한 2만 명이 넘어가고요. 저런 신디게이트가 한 100몇 개 돼요. 그럼 신디게이트는 그냥 어떤 거냐? 약간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해요. 간혹 가다가 이게 좀 덩어리가 크다. 보험을 해야 되는 덩어리가 좀 크다. 그러면 나눕니다. 위험을 분산도 해요. 위험 분산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철저하게 로이즈 보험은 개인 보험업자들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개인이랑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개인 보험업자가 내가 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 개인 보험업자의 보상 책임은 그 사람이 다 지는 거예요. 내가 로이즈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신디게이트랑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디게이트나 로이즈 협동조합은 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 보험 계약서에 서명한 그 사람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앞서 위험을 분산시킨다면서요. 그거는 보험 계약 체결을 할 때 쪼개서 하겠죠. 쪼개서 계약 자체를. 자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바로 보험을 들고 싶을 때 로이즈에다가 보험을 들고 싶을 때 이 에이전트에다가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피보험자와 이 개인 보험업자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보험 중개인이겠죠. 실제로 로이즈 보험은 개인이 혹은 아무리 큰 법인이라 할지라도 저 개인 보험업자들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험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 다양한 개인 보험업자 그리고 다수의 신디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로이즈 협회, 로이즈 협동조 우리말로는 좀 뭐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로이즈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즈 위원회가 이 전체 로이즈의 운영과 관리와 감독을 총괄하는 거죠. 여기 보면 좀 더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분을 하는데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임이라고 불리는 개인 보험업자는 영업회원이라고 하고 이 브로커는 비영업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 보험업자의 집합체다. 그리고 중개인을 통해서 보험계약 체결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보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재보험 위주로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나 이런 회사들이 보험 계약을 인수를 하면
그걸 바탕으로 로이즈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게 재보험을 드는 형태. 좀 아무래도 덩어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는 주로 로이즈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신문, 목록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겁니다. 뭐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재밌는 건 로이즈 리스트란 겁니다. 1734년에 창간된 회사 신문입니다. 1734년이면 이때가 에드워드 로이즈가 죽은 이후거든요. 그 로이즈 커피숍 운영했던 사람. 그 이후에는 이제 아예 신문의 형태로 이 로이즈에 모이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모아서 신문의 형식으로 발행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신문이라는 정보 매개체를 통해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1700년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이게 영조 대왕 때인가 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앞서 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해상보험의 기원, 역사 그리고 앞부분의 개념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 학기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제가 그 용어를 쓸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충분히 숙지하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목요일 날 봅시다.